한적한 마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마을의 중심에 있던 작은 도서관이 노후화되어 곧 철거될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녔다. 많은 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가치, 즉 배움을 주는 공간이자 지역 공공모임의 중심지였다. 마을 의회는 새로운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쇼핑몰은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에 터를 차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큰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연장자인 빌 아저씨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이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이 이론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길 바랐다. 공리주의는 우리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빌 아저씨는 설명했다. 쇼핑몰 건설이 마을 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는 좋은 결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젊은 대학생인 리아는 이에 반대하며 말했다. 빌은 양적인 쾌락을 넘어서 질적 쾌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서관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지식과 문화는 정신적 쾌락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죠. 이 논쟁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다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쇼핑몰은 많은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돈이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서관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고 쇼핑몰 내부의 도서관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현대적인 경제적 요구와 지속가능한 문화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방법으로 보였다. 마을 회의에서 이 제안이 투표에 들어갔고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로운 쇼핑몰은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내부에 남겨진 도서관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마을은 미래 공리주의 정신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동시에 질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단순히 숫자와 경제적 지표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질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결정의 순간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동네의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였고 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을 지나던 한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산발한 흰 머리카락과 여유로워 보이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소피아에게 다가오더니 속삭였습니다. 나는 에우프로니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네의 옛 스승이네.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떻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녀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은 소피아를 한적 한산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소피아에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숨을 가다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네는 이데아의 세계로 발을 들일 준비가 되었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진정한 본질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지. 과연 자네가 찾아낸 이데아가 무엇인지와 자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매우 기대되는구먼. 이 말을 끝으로 소피아는 눈을 뜬 것처럼 의식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산 위에 있었고 주위의 모든 풍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꽃 한 소미, 돌 하나에도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데아, 곧 그 사물의 참된 본질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노인의 인도를 받으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그들이 상상도 못할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살짝 엿보았던 그녀는 이제 물질 세계의 불완전한 모방 속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피아는 평범한 가게 주인 이상으로 그 마을에서 감정의 지도자이자 지혜로운 상담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이데아의 세계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접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피아처럼 이데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아테네의 중심지인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은 마침 한 젊은 시인이 자신의 최신 창가를 사람들에게 낭송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는 힘이 넘치고 감정적으로 충만했으며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군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에 대한 나의 무지를 자각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시를 통해 무엇을 전하려 했소? 시인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저런 철학적 개념과 이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실, 미덕, 사랑과 같은 주제를 언급하며 자신의 시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녔는지를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이오? 시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사랑이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귀한 감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감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오? 시인은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여러 측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끊임없이 꼬였고 결국 명확한 정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창가를 이해하려면 사랑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소. 하지만 나도 자네도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시인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위로하며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오.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 더 많은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이오. 시에 대한 자네의 무한한 열망이 그런 탐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소크라테스는 그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무지의 자각을 이끌어냈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인은 자신의 작품에 더욱 깊은 통찰을 담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아고라의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 속에서 각자의 삶의 질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어나게 했고 아테네의 땅은 조금 더 깊은 사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에밀은 니체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초인의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빚어내고자 결심했으며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에밀이 그의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신부이자 철학자인 클라라가 찾아왔습니다. 클라라는 종종 에밀에게 니체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에밀, 너는 리버맨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의미를 실천에 옮겨보는 건 어때? 클라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에밀은 붓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창조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클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우리 한번 마을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때? 어쩌면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에밀은 그 제안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걷고 밤이 되어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에밀은 조금씩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에밀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리버맨시가 단순히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닌 매 순간마다 새롭게 자신을 창조하고 매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을 정의해가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만드는 용기 말입니다. 이후 에밀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찾아 실험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다채로워졌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클라라는 에밀의 변화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너의 리버맨시를 발견한 것 같구나, 에밀. 그렇다기보다는 에밀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매일 다른 색을 칠해 나가고 있을 뿐이야. 그게 어쩌면 리버맨시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몰라. 에밀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며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계속해서 삶의 무대 위에서 새로운 장면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에밀은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